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정거래일 미국 시장은 대통령의 날로 쉬어갔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은 쉬소를 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소식에 살아났었던 시장은 이후 러시아의 냉랭한 입장 번복과 또 군대 진입 명령 소식에 투자 심리가 냉각됐는데요. 이에 유가는 또다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WTI가 3%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94달러 선까지 치솟았는데요. 반면 미 선물 시장은 2% 안팎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갈등 고조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1.8% 중반선까지 주저앉았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96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연일 고점을 높이던 골드는 강세를 보이면서 1,902달러 선의 거래를 이어갔고요.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유럽 시장은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증시는 13% 넘는 큰 폭의 낙폭을 보였고요. 또 오늘 아시아 시장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6%가량 하락하면서 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이 군사적 긴장 고조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 무료 특강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초보들도 함께할 수 있는 5일선 그리고 21선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지난주에 이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2탄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손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견 선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러시아가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죠? 네. 예상보다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뉴욕 시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짜야 되는지 제가 어저께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장 점검 한번 오늘 낮에 시장 점검 한번 해보고 제가 여러분들 관심 가지실 만한 시장 이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도 흔들리는 이 시장 속에 굉장히 또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2개 지역 독립국가를 인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작년 6월 이후 최고치인 1,918달러를 터치한 뒤 반락했습니다. 오일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U 경제청장이 러시아 리스크의 올해 유로존 성장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Russia sanctions roll in as officials warn invasion of Ukraine has begun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현지 시간 22일 오늘 보도가 된 CNBC 기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월요일 저녁, 어제 저녁이죠.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2개 분리 지역에 독립을 인정하겠다라고 선언한 뒤에 군대 파견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다라고 전했는데요. 영국 보건장관은 보고서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탱크와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아직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월요일 CNBC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근처의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8년 동안 작은 전투들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시시각각 굉장히 좀 너무 급변하는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우선 급등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이후에 천연가스와 석유를 가장 많이 공급한 국가였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 상황이 악화되게 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부가 러시아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수단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또 동맹국들에게 키예프를 또 지지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한 이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또 루안스크 지역의 독립을 인정한 것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EU가 밝혔습니다. EU는 이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로 인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다음 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또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군대 투입 지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또 급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중국 측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또한 영국 보건장관은 이제 핵무기가 사용됐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만큼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 외무부는 오늘 저녁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최근 행보는 국제법 기본 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오늘 저녁 7시경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심각하게 오판한 것이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이어서 덧붙였고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좀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호주 총리 그리고 유엔 주재 인도 대사 등 각국의 비난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EU 역시도 신속한 제재에 나설 것을 밝힌 가운데 독일은 가스관을 차단했고요. 러시아로 가는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차단했고 영국 역시도 지금 현재 경제 제재에 나선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좀 시시각각 변화는 또 변동성이 큰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굉장히 여러 소식이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이슈들 속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투자자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옆에서 타임라인을 쭉 들어봤는데 네.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복잡하네요. 네. 복잡한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뭐냐? 어저께도 방송 중에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경제 활동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를 하시든 어떤 것들을 하시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항상 뭐 요소마다 우리가 투자 인생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투자 인생을 하면서 요소마다 항상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단은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프레임만 일단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안 좋죠. 예, 전쟁은 안 좋습니다. 전쟁은 어떤 게 안 좋느냐면 사회적으로도 안 좋지만 우리 금융학적으로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만 일단은 잡고 간다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것들의 상품이 오르고
어떤 지수들이 내리는가. 뭐 예를 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스닥이 일단은 내리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일단 내리고 있고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오늘 보시면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홍콩 시장까지 특히나 지금 홍콩 항생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수들이 내리는 것들 그리고 해외 선물로 일단은 보자라고 하면 선물 상품들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불안전 자산이죠.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금 같은 경우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선호도 때문에 일단은 급등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물줄기를 따라가시면 일단은 실패하시는 일은 없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조금 있다가 우리 시장에 관한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일단은 급하게 조금 준비를 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네. 자, 오늘 우리나라 뉴스 중에 가장 크게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 굉장히 많은 멘트들이 나왔던 내용을 제가 오늘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해외 선물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 일단은 체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시장 이슈는 바로 이제 기축통화입니다. 저도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기축통화에 대해서 어저께 대선 토론이 있었죠. 대선 토론에서 기축통화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 주요 일간지, 주요 경제신문 그리고 주요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기축통화라는 것에 대해서 뉴스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축통화와 그리고 기축통화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가채무와 국채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일단은 드리고요. 행여나 어저께 대선 토론의 어떤 그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테지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간략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아마 단어가 될 겁니다. 뉴스에 나왔던 가장 많은 단어가 될 건데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 우리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저께 대선 토론장에서의 그 발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늘 뉴스에 나왔죠. 기축통화는 어차피 이게 한자기 때문에 한자를 좀 보면요. 기초와 근본이 되는 통화라는 일단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 텍스트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국가와 국제 간 거래를 한다. 혹은 국제 시장이 있죠. 뭐 원유 시장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골드 시장이 있을 거고요. 여러 시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국제 시장에서 자, 우리가 만국 공용어가 뭐죠? 영어죠.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상품을 매매를 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영어라는 일단은 공용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한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딱 부러지게 중심이 되는 어떤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는 원화를 내고, 누구는 위안화를 내고, 누구는 엔화를 내고, 누구는 달러를 내는데 여러분들 달러도 굉장히 많은 달러가 있거든요. US 달러가 있고, 홍콩 달러,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등등등 정말 많은 화폐가 있습니다. 달러만 해도 몇 가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국제 시장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데 다 각기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국제 시장이나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거래를 할 때 중심이 되는 화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축통화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국제적으로 영어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어떤 국제 시장이나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통용되는 화폐,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축통화라는 이런 한자어를 일단 우리나라에서 쓰게 되고요. 영어로도 키 커런시입니다, 여러분. 키라는
단어를 일단은 쓰고 있어서 근본이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아니면 예상을 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통화는 뭐죠, 여러분? 당연히 달러입니다. 달러에도 여러 가지 달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학적으로는 US 달러라는 통칭을 쓰게 됩니다.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일단은 기축 통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중심이 되는 달러가 기축 통화인데 우리가 준 기축 통화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준 기축 통화. 이게 어떤 이론상으로 이거는 무조건 US 달러는 기축 통화다. 아니면 어떤 화폐는 준 기축 통화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지는 건 아닌데 준 기축 통화라고 일단은 불리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유로가 있고요, 그렇죠? 유로가 있고 파운드가 있을 겁니다. 영국의 파운드. 그 다음에 엔화. 요즘에 조금 약해졌지만 엔화도 있고요. 예전에 통화 스와프라는 개념을 일단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통화 스와프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이런 캐나디언 달러 이런 것들이 준 기축 통화로서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화폐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준 기축 통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딱딱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만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을 잡고 아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어저께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죠. 기축 통화냐 아니냐 이걸로 굉장히 좀 많이 싸웠는데 사실은 그거는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고 그냥 말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어저께 이 기축 통화에 대한 개념, 우리나라의 통화가 원화가 기축 통화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그 답변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대한 시각차에서 일단은 비롯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그리고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을 때 우리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어서 기축 통화에 원화가 들어갈 수 있어서 국가 채무가 늘어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원리인지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를 일단은 보려면요, 제가 세 가지 키포인트를 좀 찍었는데요. 자, 국가는 어떻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는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는 돌려막기의 원조이자 프로이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일단은 뽑았고요. 자, 첫 번째. 국가는 어떻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사업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하죠. 꼭 기업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인프라 구축. 예를 들면 건설. 어떤 건설이 있습니까? 도로, 그리고 항만, 그리고 뭐죠? 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지금 고속도로 깔고 있죠. 이런 큰 사업들, 이런 사업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회보장제도를 구축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에 알맞는 그런 사업들을 일단은 하게 되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깔고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가로등, 가로수를 더 넣고 심고 뭐 이런 사업들을 공공사업들을 펼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혹은 지자체는 어떤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가? 물론 세수가 있죠.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만 세금이 여러분들 한 나라의 재정 상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크지는 않고, 자, 그러면 국가 혹은 이 지자체는 어떤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설명을 자주 드리는 부분이 재난지원금이죠. 국가는 어떤 돈으로, 지자체는 어떤 돈으로 우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가. 여기에 비밀이 있고 이게 채권 그리고 국채의 기축통화와 연결되는 그런 선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국가는 이런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몇 프로 사실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채라고 부르고요. 자, 지자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거를 지방채라고 부르고요. 회사에서도 주식 말고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 국가는 국채라는 채권을 찍어냅니다. 이 채권을 찍어내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화채가 돼 있죠? 자, 1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국가에 1억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다달이 당신에게 나는 이자를 줄 것이고 만기일이죠.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국채라고 하면 10년 후에 나는 당신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라는 게 채권이고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 국채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국가도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의 대부분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기업에다 팔기도 하고요. 다른 국가에다 팔기도 하고요. 개인한테 팔기도 합니다. 채권을 팔아서 그 채권에서 나오는 돈으로 국가는 기간 사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걸 하냐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을 발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사회보장제도에 기인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일단은 있는데요. 두 번째 개념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하는가거든요. 자, 여러분,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사고 팔면 통화량이 어떻게 되죠? 통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납니다. 자,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돈을 그 채권을 발행하면 내가 돈을 받잖아요. 국가가 돈을 받습니다. 그 받은 돈을 시장에 뿌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통화량이 넘쳐나게 되죠. 시장의 통화량이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이 약 13년 동안 해왔던 그런 통화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죠.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13년 동안 뿌렸던 그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란 국가에서 시장에 어떻게 돈을 공급을 했느냐? 계속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뿌렸던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자기가 갖고 있던 채권을 이제 시장에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돈이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주말 특강에서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주말 특강에 한 몇 번 정도 올해에만 한 두세 번 정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대차 대조표 축소다. 그래서 어저께 대선 토론에 나왔던 기축통화에 대한 개념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통화량을 늘려서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것인가,
아니면 채권 발행을 멈추고 어차피 채권이 발행이 되면 그게 빚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발행을 멈추고 빚을 줄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토론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요. 그래서 국가는 돌려막기 원조이자 프로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지금 이제 키워드를 일단은 뽑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국가에서 돈이 필요했어요. 10년 전에 나라에서 돈이 필요해서 10년 만기 국채를 여러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거를 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국가는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년 후에 그 원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국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원래 국가는요, 여러분, 어디 은행에다가 돈을 쌓아두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는 원래 뭐 캐시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국가는 원래 현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한국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국가는 캐시가 없기 때문에 자, 10년 있다가 10년 후에 이 돈을 갚아야 돼요. 자, 10년 전에 채권을 발행했던 걸 10년 후에 지금 갚아야 됩니다. 자,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시장에다 내놓고 시장에서 돈을 흡수를 하죠. 그 돈으로 10년 된 채권을 갚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 쇼킹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지었던 채무를 지금 갚는데 그것도 뭐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갚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려막기죠. 이렇게 국가 채무는 거의 대부분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어차피 이번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가 채무에 대한 얘기. 물론 미국은 우리 신세계 리턴즈를 오래 보신 분들은 미국의 국가 채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 그런 뉴스를 굉장히 좀 많이 들으셨을 건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지 간에 앞으로 국가 채무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시장에 돈은 덧뿌리는 재난지원금 같이 시장에 돈은 덧뿌리게 되는 이런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컨디션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채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논의가 계속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국가 채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론입니다만 돌려막기라는 표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일단은 그 기저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1960년대 국가가 1억 원의 빚을 지었다라고 치고요. 지금 현재 2022년에 국가가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1960년대에 1억의 빚을 지어서 뭐 예를 들면 뭐 60년 만기 채권이라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1억의 국가 채무가 있었는데 지금 2022년 60년 정도 지나서 이 1억을 갚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960년대 국가 채무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갚지 못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0년이 흐른 지금은 국가 채무 1억 원, 국가 채무 1억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낮게 느껴지죠. 개인적으로도 좀 낮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60년대 내가 빚이 한 100만 원 있었다. 근데 지금 2022년에 내가 빚이 100만 원 있다. 1960년대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의 경제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고 갑니다. 그렇죠? 예. 통화량이 늘기 때문에 항상 산업과 인구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1억, 50년대, 60년대, 70년대 1억과 1억이라는 그 돈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이라는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자, 그러면 30년 전, 30년 만기 채권도 있으니까요. 10년 전, 30년 전 국가가 어떤 채무를 지었는데 지금에서 그거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죠? 통화의 가치는 다릅니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국가 채무는 실질 국가 채무는 조금씩 예전에 쌓아왔던 실질 국가 채무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좀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예전에 50년, 60년 전에 지었던 채무의 가치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미국이 일단은 자신이 하는 것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국가는요, 여러분 기업의 논리로 일단은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항상 빚을 집니다. 물론 그 빚이라는 것이 한정된 그리고 수용할 만한 빚이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무슨 터키나 이런 국가 채무 이런 거하고는 비교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수용할 만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수용할 만한 국가 채무는 항상 국가가 발전하는 데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부채는 국가가 항상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이윤 추구지만 국가의 설립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는 거죠.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일단 일정 수준에서는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 선순환으로 가계기업 정부에서 얼마만큼 돈이 잘 도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축통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자, 우리나라 국가부채에 대한 얘기, 채권을 더 발행을 할 것인가, 채권을 더 발행 하지 않고 국가 채무가 지금 오버가 됐기 때문에 채권 발행하지 말자. 아니다, 채권 발행을 지금 해도 상관없다. 이런 그런 국가 채무에 대한 논의에서 기축통화로의 이런 논의까지 흘러갔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되고 오늘 정리하실 것은 기축통화에 대한 개념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국가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지 투자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이 국채를 만들었을 때 통화량이 어떻게 되고 이 통화량으로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주말 특강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점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굉장히 여러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노란톡으로 여러 질문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해선이 뭐라고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성견마스터님. 지난주 금리 스프레드 설명하신 것 중에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중 더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어요. 둘 다 중요한데 네.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것을 보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거의 네.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장기 금리를 일단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금리 스프레드를 말씀드린 이유도 자, 세 가지 옵션이 있었죠.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 두 번째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것, 세 번째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금리 스프레드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장기 금리를 조금 더 선호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경제라는 것은 1년, 2년을 보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단기 금리가 2년, 3년 정도로 일단은 설정이 돼 있고 중장기 금리가 10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향후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때 시간의 투자를 일단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나 반짝이는 재료나 이런 거에서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실패를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개념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5년에서 10년 이상의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향후 지금부터 10년까지 우리나라 혹은 미국 시장에 대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뭐 장기금리, 단기금리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기금리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들어온 질문 바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마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3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계속 주장하는 연준 위원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리스크가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제동을 걸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요. 아, 네. 예. 일단은 뭐 미국도 사실 생각은 못했겠지만 예. 지금 이거를 이거 인플레이션 생각 못했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은데. 네, 뭐 알았을 수도 않을까요? 있는데, 네. 네. 자, 일단은 이게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느리게 잡고 있다라는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지금 매파적인 발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예정된 수순대로 가지 않으면 네.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0.5bp, 0.5%로 50bp죠. 0.5%로 올 수도 있고 뭐 0.25%로 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정된 수순으로 그냥 통화 정책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미할 것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30분입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61% 하락한 13,91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31% 상승한 1,90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3.31% 상승한 배럴당 9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9% 오른 1.13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맞선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전 거래일 쉬어갔었는데 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조금 이 두려움에 좀 짓눌린 상황이지만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양호한 흐름 보여졌었는데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자, 일단 매도 가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월에 대세 하락장이라고 지금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 금리 인상,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 전부 다 이제 하락 포인트에 맞추는 그런 이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락 포인트 일단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오늘은 제가 아침에 노란톡방에 일단은 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노란톡방에 드린 말씀대로 일단은 오늘 제가 본 자리는 거의 다 같습니다. 예, 제가 본 자리는 거의 다 같고 지금 제가 저번 주 월요일 정도에 출연을 해서 이 전저점이었죠. 이 일봉의 전저점 요거까지 일단은 갈 거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렴과 발산의 이론 중에서 여기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지금 수렴 후에 밑으로 일단 발산을 했는데 데드크로스 후에 골든크로스로 올라가야 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21선을 맞고 데드크로스로 두 번째 가는 이런 모습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패턴의 모습은 거의 전저점을 가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전저점까지 일단은 좀 갔고요. 요거를 조금 크게 놓고 보면 다음 라인은 일단은 요 라인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의 다 갔거든요. 지금 14,480 라인 정도 14,480 라인이 일단 1차 지지 라인, 두 번째 지지 라인은 13,000 라인, 12,960 라인 정도입니다.
12,960라인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락장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차트 보이시다시피 여기 12,000포인트에서 16,000포인트까지 가는데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매도는 실전 매매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매도는 스피드입니다, 여러분. 매도는 스피드가 살아야 매도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물론 선물이 주식과 다르게 매수와 매도 양방이 열려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매수보다는 매도로 떨어질 때 그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지금 여기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지금 최고점까지 갈 때가 이 라인이 거의 대충 한 6월이죠. 이 라인에서 최고점까지 갈 때가 6개월이 걸렸는데 여러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최고점에서 지금 이 라인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2달이 안 걸렸습니다. 2달이 안 걸렸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 라인, 저점을 일단 볼게요. 13,580 라인이죠. 13,580 라인에서 16,767 라인까지 최고점을 찍는데 거의 한 6개월 이상이 걸렸죠.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6월 초니까. 그런데 최고점에서 지금 현재 이 라인을 찍는 데는 지금 아직 2월이 다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2달이 안 걸립니다. 자, 이렇게 매도는 굉장히 빠르고 매도는 스피드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실 때 더 크게 유념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은 좀 팁을 드리고 싶고 두 가지 지지라인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봉도 잠깐 볼게요, 여러분. 네. 분봉도 잠깐 보면 지금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우리가 11시 반에 뉴욕장이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3분봉을 거의 보는데요. 3분봉이 1분봉과 5분봉에 비해서 1분봉은 페이크가 너무 많고요. 5분봉은 조금 어떤 진입 포인트를 잡기 굉장히 좀 느립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3분이 조금 적절하다 싶어서 3분봉을 보는데 우리 11시 반에 시작을 해서 33분까지 캔들이 하나가 완성되는데 이 캔들은 일단은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들어가시는 거를 제가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더해서 나스닥하고 항상 짝꿍인 제가 국내 선물을 좀 한번 봐드릴게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국내 선물을 보는 키포인트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국내 선물은 나스닥 8시에서 9시, 어저께 선물이 뭐 쉬진 않았죠. 뉴욕 주식장이 쉰 거지 선물장은 쉬진 않았습니다. 나스닥 어저께 일봉을 잠깐 보면 자, 일봉상 음봉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일봉상 음봉이 빠졌고 자, 분봉을 볼게요. 8시에서 9시 분봉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시에서 9시에 분봉이 어떻게 됐죠? 장 끝나고 큰 갭 하락으로 박스 횡보를 쳤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볼까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 1 뭐가 되죠? 어저께 미국 새벽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8시에서 9시까지 미국 시장도 큰 폭의 하락 후에 횡보 박스를 쳤다. 이것을 보고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여러분 국내 선물에 대한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봉 보겠습니다. 3분봉 보면 여기 보이시죠? 자, 시나리오 1입니다. 어저께 미국이 큰 음봉을 그렸습니다. 개파락 후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면서 횡보 박스를 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이게 조금 올라간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한 1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1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9시, 9시, 10시 사이에 일단은 보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선물하고 코스피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새벽 시장에 일봉상 나스닥 일봉상 캔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음봉으로 끝났는지 양봉으로 끝났는지 그 힘은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하시고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9시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선물 시장 그리고 코스피 지수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서 실전 매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360에서 380포인트 박스장일 거다. 최소 5월 말에서 6월까지는 박스장일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희망 고문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를 것 같아서 매수 쪽으로 따라붙으면 내리고 내릴 것 같아서 매도 쪽으로 따라붙으면 매수로 올리는 이런 박스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셔서 박스장 매매, 안전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서 오일 제가 지금 잠깐 좀 볼까요? 네. 자, 오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일은 20일 이평선을 딛고 위쪽으로 다시 오른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하시겠다라고 하면 매수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매도 쪽은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특히나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스윙, 뭐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체크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중기적으로 그래도 몇 주 정도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는 지금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이다. 물론 이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저께도 훅 빠졌는데 이게 뭐 80달러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 있었죠. 오일이 마이너스 구역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특이한 굉장히 레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매도 들어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이후에 지금 월물 바뀌고 내일 또 재고 지표가 있죠. 내일 새벽에 재고 지표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이후에 매매를 하시고 매수 포지션으로 일단은 짧게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절대로 없다라고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이어서 국내 선물 그리고 오일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뉴욕 증시 흐름이 또 내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와서 또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께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챙겨주시죠. 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공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겪으신 분들 뭐 크지 않으실 거고 뭐 닷컴 버블 사태라든가 아니면 모기지 사태 그리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 등등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은 항상 요동을 쳤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그때도 굉장히 컸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확실성이 일단은 기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향후 몇 년간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긴축 재정 정책의 어떤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어저께 항상 강조드리지만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0082번으로 신세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 역시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또 2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